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계약예법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들이죠. 자, 별별 3개 친 것은 이 다음에 다 체크해야 되겠지만 해마다 꼭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 때 다 쓰는 용어들이 다 쓰고 있는 건데 다음에 용어를 이렇게 부른다는 건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 261쪽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이란 말은 언제 쓰는 용어인가? 그냥 법조문대로 볼게요. 저는 무조건 대법원 판례대로 보는 거예요. 학설 얘기는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학설 물은 적이 없어요. 판례에 따라라. 이렇게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책임은 일단 외견상 둘이 볼 때 요건이라 불러요. 이게 성립하려면 그걸 요건이라 불러요. 이게 성립하면 어떤 때 항상 요건이 모두 구비되면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야 이 용어가 성립하는 거예요. 첫째, 계약 체결 책임은 외견상 겉으로 볼 때 외견상 계약은 성립되었을 거. 일단 계약이 성립되었을 거. 계약이 체결은 되었을 거. 뒤집어 얘기하면 성립도 안 된 계약, 성립도 안 된 계약에서는 이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일단 성립이 돼야 돼. 그러면 성립이 안 된 계약의 교섭 단계라 교섭 단계. 그럼 계약의 준비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고 일단은 계약 성립되었을 거. 두 번째, 성립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우리가 총칙 배울 때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원시적 불능이란 말이 뭡니까?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원시적 불능은 이것은 무효이다. 이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성립은 되었는데 그 성립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용어를 쓰려면 이 세 단어 나와야 돼요. 오로지 이 경우. 오로지 이 경험의 인정이에요. 오로지 이 경우만 인정. 이 경우가 아니라면 판례는요. 계약 체결상의 관심 용어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되었을 거, 성립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되었을 거 되었을 때 이때 계약은 무효가 됐지만 이때 매도인이 항상 우리 왜 매도인이나만 쓰냐면요. 이거 사례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 매매 계약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민법은 부동산민법이다. 다른 거 얘가 나올 리가 없어. 계약은 무효됐지만 이때 매도인이 뭔가 부동산 매수인에게 뭔가를 책임을 져줘야 돼. 계약은 무효됐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때 매도인이 매수치는 책임을 계약 체결상에 과실책임 진다 불러요. 이 책임 지려면 매도인은 악의, OR 또는 유과시일 것, 알았을 것 또는 뭔가 잘못이 있을 것. 이때 매수인은 선이 나는 몰랐다. 선이 그리고 무과시일 것. 모르는 잘못이 업을 갖췄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진다. 계약 체결 책임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뭔가 손해배상해 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계약은 무효됐지만 손해배상 책임은 진다는 거예요. 이때 계약은 무효됐지만 매도인이 매수해진 책임을 계약 체결 책임진다 불러요. 원시적 불능이 무효됐을 때 쓰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아니면 절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 세 단어예요. 자, 건물이 한 채 있는데 원시적 불능 얘기하려고 그래요. 양평에 있는 펜션 한 채를 매도인 갑이야. 너 내 펜션 몇 번 와봤지? 와봐. 친한 친구 사이에요. 돈이 급해서 그래. 너 3억만 줘. 내가 팔게. 야, 내가 이 땅 사서 건물 짓는데 4억 들은 건 너 알잖아. 진짜 1년밖에 안 돼요. 돈이 급해서 그래. 아까워서 그래. 그래. 내가 3억 살게. 둘이 두 사람이 만나서 12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24일 날 3억에 사업 팔기로 계약이 성립되었어요. 체결되었어요. 그 친한 친구가 계약금조로 3천만 원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천은 한 달 뒤에 우리 관행에 따라서 1월 24일 날 잔금 치르기로 하죠. 이 잔금 치는 날을 항상 이행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행기를 정했어요. 계약 맺고 왔어. 우리 집에 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야, 드디어 나도
세컨드 하우스, 펜션 하나 갖는구나. 응? 벽난로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랬는데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야, 매수인 을아, 오전에 만나던 매진 계약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네. 무슨 소린데? 이 간밤에 12월 20일 어제 간밤에 매매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됐다는 거야. 이걸 이제 알려줬다는 거야, 그 동네 사람이.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이 불나서 없어진 건물이에요. 전자자전 건물, 이런 계약은 무슨 불능? 원시업 불능. 이 계약은 뭐다? 무효이다. 원시업 불능은 무효.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전자자 목적물. 이 계약은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을 요구할 수도,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을 요구할 수도 없고 이행할 필요도 없는 거야. 계약 자체는 무효처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이때 매도인, 매수인이 뭔가를 물어줄 의무는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매도인이 매수인이 뭔가 물어주는 것을 계약 체결상에 관청대행이다 불러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란 말이야. 이때 발생하는 문제. 그럼 물어주는 문제 생긴다. 왜요? 을은 있지도 않은 건물 산다고 나오는 바람에 하루 일 못했죠. 부대비용, 교통비 썼죠. 밥값 썼죠. 깨진 돈이 한 몇십만 원 썼단 말이에요. 이런 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주는데, 물어주려면 이때 원시업 분에 모여됐을 때 매도인이, 악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계약서 쓰는 날 불나서 없어진 것만 알고 있었어, 악이. 또는 알지 못했더라도 뭔가 잘못이 있어, 실수가 있어. 실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아니, 매매하는 사람이 매매가 쓸 당시에 매매 목적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잖아요. 확인해 봤어야지, 다시 한번. 악이 또 유가실이고, 매수인은 나는 몰랐다. 당연히 선이 난 몰랐다. 그리고 잘못이 없다. 이상 갖췄다면 매도인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자가 할 책임 진다. 지는데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책임진다면 어디까지 얘가 물어주는 거냐. 계약은 무효됐지만 이때 항상 우리 민법 배울 때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면 둘 중 하나 물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실내이익. 여기뿐 아니에요. 항상 민법은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그러면 실내익 배상 아니면 이익 배상.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실내익 배상이냐 이익 배상이냐. 둘 중에 하나 물어주는 건데, 한 손해 범위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 실내익 배상 아니면 이익 배상. 범위 용어예요. 실내익은 무엇을 믿었다. 믿었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의뢰 입장을 볼 때 있지도 않은 건물 판다는 말은 나왔잖아요. 나는 이 계약이 유효하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믿었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이걸 물어주면 실내배상이라고 불러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실내배상은 부대비용 깨진 거, 이 부대비용 깨진 거 정도 물어주면 이게 실내배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믿었음으로 발생한 손실. 있지도 않은 걸 판다고 하는 바람에 하루 일 못했죠. 일당 교통비 깨졌죠. 잡비 썼죠. 이런 게 한 50만 원 돼요. 이 부대비용 깨진 거. 요 정도 물어주면 실내배상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행배상은요. 네가 계약대로 이행했다면, 내가 남겼을 모든 이익을 다 못하라. 그러면 이행배상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가 이행배상이냐 그러면 전매 차익까지 다 물어주면 이게 이행배상이에요. 나는 이 펜션을 3억에 매수해서 4억에 팔 수 있었는데 그 전매 차익 1억까지 다 물어줘. 그럼 이행배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행이익의 액수 일반적으로는 이 액수가 크다고요. 액수가 크고 이게 실내익의 액수가 좀 적다고요. 액수가 일반적으로는. 근데 계약 처벌책은 뭘 물어주는 게 원칙이냐. 원시업분에 모여됐을 때 매도는 매수인에게 실내배상 요거 물어주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배상의 원칙이 아니다. 실내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이게 좀 액수 작고 이게 크다고요. 그렇죠? 더 작은 실내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실내배상하는 것이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건 원칙인데 부대비용이 한 2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IMF 터지면서 또는 질병이 돌면서 이렇게 코로나 돌면서 주변 시장 많이 떨어졌어. 원래 이게 더 커야 되는데
근데 원칙은 신뢰 배상이 원칙이나 이걸 물어주는 게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신뢰보다 더 적더라. 전매차익이 100만 원 빼기 안 돼요. 이때는 더 적은 이행이익 범위에서만 배상한다. 이때 100만 원 물어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계약, 체결사, 과실책이라는 말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체결된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 되어서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은 무효지만 무효일 때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때 매도인이 매수한테 지는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 진다 부르는데 그때 손해배상 범위는 신뢰배상 원칙이다.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신뢰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행이익이 신뢰보다 더 적을 때는 적은 100만 원, 적은 이행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 이때는 이걸 배상한다. 100만 원. 둘째 더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신뢰 배상의 원칙이나 이행이 신뢰보다 더 적을 때는 적은 100만 원 범위에서만 배상한다. 이거 계약서와 갈증 친다라는 거. 받았던 계약금은요. 받은 대로 돌려주고 배상하는 거 아니에요? 3천 받은 건 받은 대로 돌려주고 그리고 부대비용 정도 물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 원시적 부인데 이때 쓰는 용어구나. 됐어요. 자, 두 번째는 우연부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다 이게 용어들이 안 쓰는 용어잖아요. 사회생활 때. 하지만 우연부담 진다. 자, 1번이 한자 용어인데 다시 한번 보면 자, 요거보다 요걸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연부담이라는 법률 용어가 뭐냐? 어떤 손실이야, 손실. 어떤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손해를, 이 손실을 누가 감수하는 것이냐? 누가 이 손해를 모두 감수할 것이냐? 손실을 감수하는 사람, 어떤 손해를 감수해야 돼 내가. 손실을 내가 봐야 돼. 그 손실을 보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우연부담 진다라 불러요. 그러면 우연부담 용어는 언제 쓰는 용어냐? 그러면 굳이 한번 여기다 써보면요. 일단 우연부담 말은 후발적 불능에 쓰는 용어.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요. 후발적 불능에서 이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에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후발적 불능에서는 우연부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란 말이 뭐예요? 후발적 불능은 계약 성립 당시에는 목적물이 존재했으나 이행이 가능했으나 막상 그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 이 후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인 계약 자체는 부동산 매매 계약 상상하자고요. 이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 계약은 유효하다 그래요. 여기서 발생 문제고 그 원인이야. 아니 왜 후발적 불능이 됐는가? 그 원인을 따져봤더니 원인이 아니 계약 성립 당시에 이행이 가능했는데 막상 잔금 치른 날 이행이 불가해진 이유가 뭐냐? 후발적 불능 원인이 쌍방에 매도 매수인 생각하세요. 쌍방에 귀책 사유 없이 쌍방에 잘못 없이 이런 후발적 불능이 됐다는 거야. 그 예를 들면 뭐가 있을 거야? 예를 들면 가장 대표 천재지변. 이건 매도인 잘못도 아니에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에요. 천재지변은. 또는 제3자의 과실로,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계약은 유효한데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이 모든 손해는 누가 감수하는 거야? 우리 민법은 대원칙이 모든 손실은 채무자주의가 원칙이다. 채무자 누구냐면 이따 보면 매도인이 모든 손해보는 것이 원칙이다. 자, 이걸 우연부담 진다 불러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양평에 있는 펜션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펜션 한 채를 매도인 갑과 매수인이 3억에 4억 팔기로 매매계약 체결한 날은 12월 20일이었다. 매매계약 성립했어요.
이날 계약이 성립한 날이야. 그래서 계약금 3천 치르고 위반하면 배액상환하고 위반하면 몰수하기로 하자. 우약금 넣었어. 그 다음에 잔금 2억 7천은 언제 치르고 있느냐. 바로 1월 20일 날 잔금 치르. 잔금 치른 날은 이행기라 그랬죠. 이날 잔금 치르기를 정했어요. 근데 잔금 치르기 3일 전날. 한마디로 계약이 성립할 당시에는 목적물이 존재했으나 성립 당시에 이행이 가능했으나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행이 불가해졌다. 왜? 이게 화재가 났어요. 3일 전날. 정확히 하면 1월 17일 날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됐어요. 이런 거 우리가 후발적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야. 말로 편하자면 계약이 성립한 후에 그 이행기 도래 전에 원인모를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되었다. 이게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의 계약 자체는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단 말이야. 계약은 유효한데 막상 이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할래?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분란 없어졌잖아요. 그럼 원인을 따져봐야 돼. 분란 원인이 뭐냐? 원인을 따져봤더니 쌍방의 귀책성이 없이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요. 분란 이유가 뭐냐? 천재지변으로 지진 나서 지진 나타 무너졌어요. 이날 벼락 해필은 벼락을 맞아갖고 이게 불이 났어요. 이건 매도인 잘못도 아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쌍방 잘못 없이 천재지변 또는 옆집에서 불이 나서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옆집 불을 냈어요. 빌라 연립을 매매했는데 잔금 치르기 3일 전날 옆집에서 불이 옮겨 붙었어요. 이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잖아요. 3자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모든 손해 누가 볼 것이냐. 그는 매도인이 갑의 입장을 볼 때는요. 받았던 계약금은 어떻게 하고 계약금은 받은 계약금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것은 돌려주고. 이때 배액상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액상환 해줘. 배액상환은 뭔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고 뭔가 매도인이 잘못 있을 때 배액상환하는 거지. 벼락 맞고 지진 난 건 매도인 잘못이 아니잖아요. 받은 것은 받은 대로 돌려주면 돼. 그리고 잔금은 받아요, 못 받아요? 잔금은 못 받죠. 잔금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누가 진다? 다 매도인이 지는 거지, 손실을. 이때 매도를 왜 채무자라 부르냐? 이것이 원칙이다. 자, 매매 소리야. 채무자, 채권자라는 용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 빌려간 사람은 채무자. 이게 우리 상식이야. 근데 채권자라는 것은 뭔가 권리가 있는 사람, 뭘 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가 뭔가 요구하면 뭔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매매 목적물, 건물이 건물, 불나서 없어진 건 건물이잖아요. 매매한 목적물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죠. 왜요? 이날 1월 20일 날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을 명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매수인은요. 을은 갑한테 1월 20일 날 건물을 명대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한 목적물에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야. 매매 대금이요. 3억. 매매 대금에 관해서는 뭔가 매도인이 요구할 권리가 있죠. 대금을 지급해달라. 매수는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매매 대금을 물으면 매매 대금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권자고. 매 목적물은요. 매도인 매수인 인도할 의무가 있잖아요. 뭔가 의무를 지는 사람. 매 목적물에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매매 목적물이 문제됐지. 매매 대금이 문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가서는 인도를 치는 사람 매도인이잖아. 모든 손실 다 누가 져라? 매도인이잖아. 그걸 채무자가 받은 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 누가 진다? 매도인이 진다. 어떤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후발적 불능. 이때는 존재했으나 이행기 도래 전에 이행이 불명해진 거.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계약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원인을 따져봐야 돼. 원인이 누구 잘못으로? 쌍발 잘못 없이 천재지변 3자 과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진다고. 받은 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치는 것을 매도인이 우연부담 진다라 부르는 거예요. 용어가 어렵죠, 용어가. 그럼 여러분들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죠, 요 단어. 이때 발생한 문제고
이때 발생한 문제고 모든 손실은 다 감수하는 것은 매도인이다. 위험부담 짓는다 부른다. 용어들만 볼 줄 알면 돼요. 이런 용어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쓰지 않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낯설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동시행이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죠. 그냥 줄여서 동시행이다. 동시행. 항변권이란 말 머리 좋아요. 항변한다는 것은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버티게 하는 거야. 나도 못해. 네가 나한테 뭐뭐 상대방이 네가 나에게 이행을 제공. 이행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같이 이행하자. 동시 항변 주장한다는 거예요. 줄여서 그냥 동시행 주장한다 그래요. 동시 항변권은 어디서 발생하는 문제냐. 역시 그것도 쌍무계약에서만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쌍방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에 발생한 문제예요. 쌍무계약은 여기서 발생하지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한쪽 사람만 의문지는 편무계약에서는 이 문제 발생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모두 쌍무계약이에요. 우리 편무계약 시험범위 없어요. 그럼 매매계약, 임대계약, 교환계약에서 모두 동시항변권 문제 발생해요.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면 모두 발생해요. 우리 시험범위가 다 쌍무계약이니까요. 여기서 발생했는데 뭐라 하면 이걸 법률용어로 이행상해. 이 동시항변권을 이행상해 견연성이라 불러. 같이 이행하자. 응? 같이 이행. 그럼 동시항변권 반대말이 뭐냐? 이 동시항 반대말이 내가 먼저 선이행 의무가 있다. 이 선이행 의무가 있단 말이 이게 이제 틀리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이행해야지. 내가 먼저 이행해야지만이 상대방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선이행 의무가 있다는 거야. 내가 먼저 이행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이행하자. 그 동시항변권을 왜 인정하는 거야?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공평의 원리에서. 공평의 원리에서 이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인 저는 쌍무계약은 서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방 저는 나에게 뭔가를 이행을 지 의무를 나한테 지 의무를 이행을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이행을 청구해 왔을 때 이때 항상 동시항변권은 이 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그래요. 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면 뭔가 나한테 청구해 왔을 때 나 지금부터 동시항변이야. 이걸 주장하는 거지. 나에게 청구하지 않았는데 동시항변 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게 공평한 원리인데 보세요. 상대방 저는 자기 의무를 나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에게 이행을 청구했을 때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내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못해 이게 아니에요.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내가 너한테 뭐 하는 거와 네가 뭐 나한테 하는 건 지금부터 같이 하자. 같이 해야지. 왜 나만 먼저 하라고 그러냐. 이 주장하면서 버티기 하는 거야. 언제까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그 버티기 하는 거 동시에 취한다 그러는 거야. 자 보세요. 부당 매매 계약이야. 오늘 잔금 친 날. 이거 상식이잖아. 잔금 치는 날이에요. 근데 매도인처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를 모두 제공하지 아니한 채 아이고 이 소 이전 등기 할 때 들어갈 서류 중에서 내가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이 안 떼왔네요. 일단 잔금 치르세요. 잔금 치른다니까. 근데 2, 3일 내로 인감증 떼어줄게. 잔금 치러 안 치러 매수인이? 안 치러요. 뭐라면서? 나 동시항변이야. 네가 이전 등기 필요한 모든 서를 제공할 때까지는 나도 잔금 지금 못해. 내가 잔금 치르는 거야. 네가 나한테 이전 등기 필요한 모두 교반을 지금부터 같이 하지. 왜 나보고 잔금 먼저 치르라 그래? 동시항변 취하면서 버티게 하는 거야. 이 상대방이 이행 제공할 때까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임대계약서상 보면 임대가 끝난 날 맞아요. 건물주가 득달같이 왔어. 임차인 씨, 세입자 씨 오늘 집 피워주세요. 나가주세요. 보증금은요? 야, 보증금을 일단 이사팀 싹 나가면 내일이건 모레 입금시킬게. 이사 나가요, 안 나가요? 뭐라면서? 나 보증금 빼줄 때까지는 나 이사 못 나가. 내가 네 임차한 건물 너한테 돌려주는 거야. 네가 본 빼준 거 지금부터 같이 해야지. 왜 내가 먼저 이사를 나가라 그러냐? 내가 먼저 선행하라 그러냐? 이 동시항변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 저는 지체 의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나의 이행을 청구했을 때 네가 뭐뭐 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같이 하자 주장하는 게 바로
동시에 요청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버텨야죠. 이사 안 나가고 보증 빼줄 때까지. 그 동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를 모두 제공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버텨야죠. 그 동시에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잖아요. 아, 이런 걸 동시에 요청한다 그러면 같이 이행하자. 내가 먼저 이행하여야. 세입자가 먼저 이사 먼저 나가야 보증금 반환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매수인이 먼저 잔금을 지급하여야 이전 필요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틀리는 거죠. 그건 선의 의무가 있다는 거지. 내가 먼저 이행할 의무가 없어. 같이 하자. 그래서 이행 제공할 때까지 동시에 요청하면서 버티게 하는 걸 동시에 요청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를 들은 거. 쌍목이어서 같이 이행하자. 많은 거죠. 사생할 때. 이 다음에 이거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론은 어려워.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사회생활 때 어떤 게 동시학년이냐 이건 쉬워요. 근데 시험에 이 쉬운 게 나와요. 옛날처럼 법대 학생들처럼 뭐 논리, 이론 배우기 위해서 우리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총경을 볼 때 이걸 같이 이행시켜야 되는 건지 누가 먼저 이행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선의행 의무가 있는 건지 같이 동시행 학년이 있는 건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개사들이. 이 다음에 자세히 볼 거예요. 이 동시행을 주장한다 그러는 거. 쌍목역에서 이행, 같이 이행하자. 동시에 주장하면서 버티게 하는. 네가 이행 청할 때까지는 나도 못해. 라고 주장하는 게 동시에 한 명을 추천한다 그러는 거예요. 법률용어로 쌍목역에서. 매매계약에서 잔금 치르는 거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하죠. 교부하는 건 서로 동시에 하면 들어간다. 추천하는 거다. 자, 그런 다음에 제3자를 우회한 계약. 참 저게 어려워요. 용어들이. 우리가 사실할 때 참 많은 거예요. 3자란 계약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계약이에요. 참 많아요. 운송계약. 또 하다못해 꽃배달계약. 잔치집에 꽃 배달하는 거예요. 이게 다 3자란 계약이에요. 즉 3자란 계약은 두 개의, 굳이 말로 쓰자면요. 두 개의 법률 관계로 처리돼야 될 것을, 두 개를 처리해야 될 것을 어떤 그 번거로움이랄까요? 이 번거로움을 생략하고 법률 관계의 신속성 쉽게 하기 위해서 두 개 법률 문제를 처리할 것을 하나의 법률 관계로 처리하는 것을 이것을 법률용어로 제3자를 우회한 계약이다 그래요.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자, 말로 쓰자면 3자란 계약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계약을 맺는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 맺는 사람과 그런 다음에 이 계약이 성립한 것에 따른 계약의 권리, 어떤 계약의 권리를 취득하고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계약은 갑이 맺고 그 계약의 효과는 병이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3자란 계약이다. 바로 운송계약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계약도 좋죠. 운송계약. 한국에 있는 수출업자 홍씨가, 홍남이가 수출업자예요. 미국 LA에 있는 수입업자 스미스랑 무역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 그 조건에 수입할게. 오케이, 그 조건을 수출한다. 서로 합의됐어. 그래, 컨테이너 3개 보내라. 그래서 컨테이너 3개를 수출하기로 했어요. 한국 수출업자가 운송에다 찾아가서 계약을 맺어야죠. 미국 LA까지 냉동 컨테이너 3개 보내는데 운임이 얼마냐? 운임은 하나당 3,000불씩 3개면 9,000불이다. 오케이, 좋다. 언제까지 도착시키느냐? 도착은 1월 25일까지는 도착시키자. 오케이, 계약 맺자. 그러면 한국의 수출업자 홍씨와 운송회사가 운송계약 맺는다고요. 운임을 얼마 주기로 하고 언제 LA 도착시키기로 하자. 그러면 이게 LA 도착하면 원래대로면 어떻게 원래대로라면요. 수출업자 홍씨가 비행기 타고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원래대로는요. 이거를 인도받아서 이렇게 주고 와야죠. 번거롭잖아요. 운송계약 맺을 때 운송계약서에 이거를 화물상환증이라고 화물상환증. 화물상환증 증서를 발행해달라. 선화증권. 이 다음에 LA에 도착하면 이 증서 갖고 나오는 사람한테 무조건 이거 주기로 하자. 그걸 발급을 요구해요. 그걸 제3자 약관이라 불러요. 누구한테 주기로 하자. 이 증서 갖고 온 사람한테 이 증서 회수하고 이 운송을 넘겨주기로 하자. 그런 계약을 맺는 거야, 운송계약에. 제3자 약관이라 불러요. 제3자 약관. 누구한테 주기로 하자. 3자 약관을 삽입시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증권 발행받은 다음에 이거를 보내서 스미스한테 DH표를 보냈어요. 저 스미스 씨 1월 25일 날 도착한다니까 이 증권 제시하고 운송을 찾아가세요. 그 도착했어. 그가 나타나서 이 증서를 제시하면서 운송 넘겨달라 그러면요. 이렇게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이렇게 갈 필요 없잖아. 그럼 얼마나 신속하고 간단합니까? 그럼 계약은 누가 맺는 거야? 계약은 이렇게 맺는 거야. 계약은 홍 씨가 그냥 맺는 운송계약서 사인을 다 내죠. 효과는 누가 받아요? 홍 씨가 받는 거야? 스미스가 받잖아요. 원래는 얘가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야 할 것을 이럴 필요 없잖아요. 번거로우니까. 얘가 증권만 제시하면 바로 운송을 넘겨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로 처리할 것을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이거를 3자로 계약이라 부르는데 많은 형태예요. 근데 꽃가게에서 잔치집에 꽃 보내려고 그래요. 한 3단 하나 얼마입니까? 8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있고 10만 원짜리 주세요. 내가 계약 맺은 거야. 내가 요금 치는 거야 10만 원. 그리고 이 주소지로 배달해 주세요. 그 꽃은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 계약은 내가 맺었지만 효과는 그 잔치집이 받는 거잖아요. 이게 3자란 계약이야. 계약 당사자와 계약의 권리치감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런 건데 용어들이 까다롭다. 이때 잘 이제 운송계약 예를 든 거예요. 이 계약 맺는 홍씨 수출업자, 꽃배달 계약 맺는 사람,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 생명보험에는 홍씨가 가입하고 홍씨가 사망하면 홍씨가 보험금 타가는 것이 아니라 홍씨 가족이 타가잖아요. 보험 증서만 제시하면 집에 다이렉트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상소를 통해 내려가야 되는 거를. 이때 이 홍씨를 요약자라고, 일본 한자 용어예요. 요약자라고, 요약자. 법률 용어니까 익혀야 돼, 요약자. 요약자라 부르기도 하고, 또 홍씨를 채권자라고, 채권자. 같은 말이에요. 요약자, 채권자. 이때 운송물 넘겨줄 의무가 있는 운송회사, 보험회사, 꽃집, 꽃을 배달해 줄 의무가 있어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운송을 넘겨줄 의무가 있는 운송회사, 보험회사 이런 데를 낙약자라 불러요. 낙약자. 요약자, 낙약자. 연습하셔야 돼. 용어를 못 쓰면 일단 손을 못 들어가는 거죠. 일본 한자, 요약자, 낙약자. 또 이 운송회사, 보험회사, 꽃 배달을 의무가 있는 꽃집 이런 낙약자를 또 채무자라 불러요. 왜 채무자라 불러요? 뭔가를 이행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때 운송 넘겨받는 스미스, 홍 씨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받는 홍남이 가족, 또 꽃 배달 받는 그 잔치집 이런 스미스 같은 사람을 우리는 수익자, 이익을 본다를 수익자라 불러요.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또는 제3자 같은 말이야 지금.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용어 쓰는 게 어렵잖아요. 용어 쓰는 게. 일단 용어부터 익혀야 돼. 이런 용어 안 썼잖아요. 약속이다 이건요. 이때 한국 수출업자와 운송회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홍씨와 보험회사가 이 운송계약과 보험계약 맺는 거, 이 관계를 기본 계약관계다. 기본 거래 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요거를 얘네 둘의 관계를 법률 용어를 뭐라 부르냐? 요거를 보상관계라고 해요. 보상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보상관계. 용어예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요거를 보상관계. 왜 보상관계라 부를까? 운송물을 직접 넘겨주면 사망하면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주면 꽃을 배달해주면 여기부터 보상을 받아요. 운임을 받아요. 꽃값을 받아요. 그래서 보상관계라 불러. 또 이때 한국의 수출업자와 미국의 수입업자, 스미스 관계, 얘네 둘의 관계를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이렇게 불러요. 얘네 둘의 관계. 용어니까 무슨 논리가 아니에요.
자, 수출업자 홍 씨가 운송계약 맺는 거 무슨 관계? 보상관계. 한국의 수출업자 홍 씨와 운송물을 넘겨받는 스미스 수익자 관계를 대가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 용어를 먼저 쓰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 용어만 쓸 줄 알면 반은 끝난 거예요.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그래서 계약은 얘네 둘이 맺는 거지. 하지만 효과는 얘가 받는 거. 이걸 우리가 3자란 계약에 부른다. 신속성 계약에서 직접 넘겨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용어만 쓸 줄 알면 돼. 일단은 3자란 계약은 이 다음에 시험 문제가 뭐 이 다음 얘기지만 반드시 나와요. 근데 이건 나왔다라면 7점 이상의 문제야. 이거 맞추면 일단 7점 이상 맞는 거예요. 일단 3자란 계약은 용어가 까다롭고 항상 사례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인데 좀 중상급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용어부터 익히자. 운송계약 맺고 보험계약 맺고 꽃배달 맺는 것을 우리는 3자란 계약 맺는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예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